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4년도 5회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추철을 고온으로 가열했을 때 냉각 과정을 반복하면, 그러니까 고온 가열과 냉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러한 추철의 성장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추철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규철을 가열했다가 냉각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철 제품의 부피가 커져서 이게 나중에 터지는 그런 결함을 발생하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주철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주철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주철 안에 있는 시멘타이트가 흑연화, 그러니까 흑연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주철 안에 규소라는 원소가 체적이 큰 산화물을 생성함에 있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규소라고 하는 성분이 주철 안에 있는데, 우리가 가열하게 되면 밖에 있는 산소와 접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SiO2라고 하는 규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부피가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A1 변태점 723도를 통과할 때마다 흑연이 점점 커지게 돼서 균열이 팽창되는 그런 여러가지 종류들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기에서 하나씩 보죠. 흡수된 가스에 의한 팽창, 이것도 한 가지 종류 중 하나죠. 가열하게 되면 밖의 분위기에 있는 가스들이 주철 안으로 흡수가 이루어져서 서서히 팽창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 펄라이트 조직 중에 FC33 FE3C죠. 시멘타이트의 흑연화에 따른 팽창, 시멘타이트 안에 있는 흑연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조직에 빠져나오게 되면서 팽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3번 페라이트 조직 중에 규소가 산화해서 팽창하는 경우. 4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강에 황이나 납 등을 첨가해서 절삭 가공 시 연속된 가공칩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삭성을 높인다. 연속된 가공칩, 그러니까 칩이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칩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툭툭 끊어지는 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피삭성, 절삭이 잘 되는 성질을 개선시킨 특수강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에 황이나 납 등을 집어넣으면 강에 취약한 재료죠. 경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조절을 잘 해서 가공이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장 강도나 경도는 조금 떨어뜨릴 수 있지만 절삭성을 좋게 해서 빠르게 많은 양을 절삭할 수 있는 그런 특수강이죠. 쾌삭강이라고 합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죠. 금속을 상온에서 소성 변형을 시켰을 때 재질이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연신율이 감소하는 현상. 소성 변형을 자꾸 하게 되면 가공 경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또는 재료의 변형을 계속 줬을 때 경도가 증가하는 현상이죠. 절삭 가공이나 소성 가공을 했을 때 이 가공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철사를 우리가 여러 번 구부렸다 폈다 해서 부러뜨리게 되죠. 철판 같은 경우는 굽혔다가 폈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줄이 생기게 되면서 그 접혀진 부분이 결국엔 끊어지게 되는데, 이 끊어지는 이유가 바로 가공 경화에 의한 소성 변형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를 잘 이용하면 경도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게 되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607 C2P6로 되어 있는 베어링에서 안찌름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안찌름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보는데 숫자가 보통 4자리 숫자가 있고 3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자리 숫자였죠. 앞에 두 줄자를 빼서 3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7, 3자리 숫자는 뒤에 있는 7을 그냥 쓰는 게 바로 안찌름 치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죠. 코일 스프링에 350N의 하중을 걸어서 5.6cm를 늘어냈다면 이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를 물어봤습니다. 스프링 상수 스몰 k는 변위량, 변화된 양분의 하중이죠. 그쵸? 네, 변화된 양이 5.6cm래요. 변위량이라고 하는 건 변화한 양입니다. 얘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면 56mm가 되겠죠. 그리고 스프링 하중은 350이래요. 얘를 계산해 보면 6.25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축에서 토크가 67.5kNm고 지름이 50mm일 때 키에 발생하는 전다 능력은 몇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인가? 그래서 키의 크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키에 작용하는 전다 능력, 우리가 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여기 보스에 이렇게 묻혀 있죠. 그러면 보스에 묻혀 있는 부분에 요 부분이 다 이제 보스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쪽 면적이 파괴되는 면적이죠. 나중에 전단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축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엔 이쪽으로 밀고 여기로 버티고 해서 전단 능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키의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파란색 부분, 발생하는 면적이 바로 이 파란색 부분에 전단 능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키 안쪽에서요. 그럼 결국에 전단 능력 타우는 A분의 P인데 이 A가 파괴되는 단면적이죠. 이 파란색 부분의 단면적이죠. 파란색 부분의 단면적은 키의 나업이 가로 곱하기 그리고 길이 L이죠. BL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하중은 P 그대로 쓰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중의 너비 가로는 15래요. 그쵸? 그리고 L은 60이죠. 60. 그 다음에 하중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하중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냐면 토크를 보죠. 그쵸? 토크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팔의 길이 L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봅시다. 키 이렇게 축이라고 하면 이 축에 이제 키가 이렇게 묻혀 있죠. 그 상태에서 토크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토크라고 하는 힘은 중심점을 기점으로 팔의 길이 L과 그리고 여기 작용하는 힘 P의 곱한 값이 바로 토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중은 우리가 P를 모르니까 일단 놓고 L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반지름이 바로 팔의 길이죠. 그러니까 2분의 D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공식과 이 공식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P는 2T분의 D분의 2T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해설에 있는 이 공식과 같습니다. 이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얘를 계산해서 넣어도 문제는 없겠죠. 저는 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D는 우리가 지름 50이죠. 그리고 2 곱하기 토크가 67.5래요. 67.5 킬로 뉴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이 공식이 나오게 되죠.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P가 D분의 2T니까 얘를 정리해보면 D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2T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BL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2 곱하기 67.5에 곱하기 1000, 그리고 B가 15고요. L이 60이고 지름이 50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3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토크를 이용해서 하중을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파괴되는 단면적 A 값을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타우는 이 BLD분의 ET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나오고 키의 크기가 나오고 토크가 나오고 전달 능력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보죠. 종동차, 원동차가 나오는데 원동차와 종동차의 지름이 각각 400mm, 200mm일 때 중심거리는, 그래서 이 공식을 써도 되고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원동차하고 종동차가 있는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D가 400이고요. D1 400, D2는 200이래요. 결국에는 이 사이 거리를 물어봤죠.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큰 지름, 원동차의 반지름 더하기 종동차의 반지름이죠. 원동차의 반지름은 200이고요. 종동차의 반지름은 100이니까 결국에는 300이 정답이겠네요. 그림으로 그려서 중심거리를 알아내는 게 더 편합니다. 물론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이끈 높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어 이빨을 한번 이렇게 보면 기어와 다른 기어, 옆에 있는 다른 기어, 이렇게 이빨을 두 개 갖고 왔어요. 얘가 이제 중심점에서 이렇게 결국엔 만나게 될 텐데, 이 만나는 점을 이은 게 바로 P1이죠. P1을 기준으로 해서 이 끝과의 높이를 이 끝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와의 높이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준은 이 P1이에요. P1과 이 끝하고의 거리를 이 끝 높이라고 하고, P1과 이 뿌리와의 거리를 이 뿌리 높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을 총 이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끝 높이를 어덴덤이라고 해서 A자를 쓰고, 이 뿌리 높이를 디덴덤이라고 해서 D자를 써요. 그리고 총 이 높이는 H, 결국 H는 어덴덤 더하기 디덴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P1에서 이 끝 원까지의 거리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P1 A는 모듈 값하고 수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M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디덴덤은 1.25 곱하기 모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25 곱하기 모듈. 이 공식 꼭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25 모듈이 바로 총 이높이에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면에 파이 100 H6 P6로 표시된 끼워 맞춤의 종류를 물어봤죠. H6 P6라고 하면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이죠. 구멍 기준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멍 기준 끼워 맞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구멍 기준 끼워 맞춤을 외워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N, JS하고 N 사이보다 이 P가 더 멀리 있죠. 이후에 있는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억지 끼워 맞춤이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표를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표를 다 외워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냐고 이렇게 요령을 알려드리면, 중간 끼워 맞춤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죠? 중간 끼워 맞춤을 기준으로 보고 JS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끼워 맞춤에서 I와 J 얘네 둘이 구별이 안 가니까 JS를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사실상 J예요. J, JKMN까지 이렇게 있는데 L도 이제 이 세 개가 소문자로 봤을 때는 헷갈리니까 L은 아예 뺐어요. 그쵸? I도 잘 안 쓰고요. JS. 그래서 JS와 N 사이를 꼭 외워야 됩니다. 알파벳. 그래서 J보다 앞에 있는 알파벳은 헐거운 끼워 맞춤, N보다 뒤에 있는 알파벳은 억지 끼워 맞춤, 이 사이에 들어오면 중간 끼워 맞춤.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한번 보죠. 도형이 대칭인 경우 대칭 중심선의 한쪽 도형만을 작도할 때 중심선의 양끝 부분의 작도 방법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네모난 걸 이렇게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에도 같고 아래도 같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선을 그려놓고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한쪽만 그립니다. 그리고 짧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이 그림이 이 그림과 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데 더 그리기 쉽냐 하면 아래 그림이 더 그리기 쉽겠죠. 형상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이 더 그리기 용이하겠죠. 선의 준수가 더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짧은 두 개의 평행한 가는 실선,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그려줌으로 인해서 얘가 기준선을 중심선을 기점으로 대칭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표시된 기하공차는, 그래서 기하공차 여기 있죠. 기하공차는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하공차는 원주 흔들림 기하공차입니다. 원주 흔들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결국 회전체조에도 이 원통이 데이텀 여기 있죠. 그쵸? 이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규제하는 공차죠. 그래서 그 규제하는 공차에 공차값이 들어가 있고 그 기준을 데이텀 A, B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기준까지 마련해 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도 보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안찌름이 100mm일 때 안찌름 번호로 오른 것, 거꾸로 물어봤죠. 안찌름 치수를 주어주고 번호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안찌름 번호에다 곱하기 5를 한 게 안찌름 치수죠. 그쵸? 그러면 안찌름 번호는 20이 되겠네요. 그쵸? 2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100mm가 안 나오고 10mm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기 5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요걸 써야겠죠. 00번을 써야겠죠. 그렇죠? 네, 안 치는 번호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밀링머신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삭 속도 선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보죠. 다듬질 절삭에서는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송 속도를 느리게, 절삭 깊이를 적게 선정한다. 다듬질 절삭은 표면을 좋게 하는 절삭이죠. 절삭 속도는 빠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씩 느리게 절삭하면 더 표면이 매끈해지죠. 절삭 깊이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표면이 매끈해집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맞는 보기이고요. 2번 거친 절삭, 막깎기라고 하죠. 막깎기에서는 절삭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이트가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갈수록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이송 속도를 빠르게 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깎으면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깎아내니까요. 그래서 절삭 깊이를 크게 줍니다. 2번도 맞는 보기죠. 3번 추천하는 절삭 속도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게 커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작기계 뭐 선반이면 선반, 밀링이면 밀링하면 매뉴얼에 재료에 따른 절삭 속도를 데이터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데이터. 근데 그거보다 살짝 낮게 설정하는 것이 공구를 효율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3번은 맞는 보기고요. 4번 커터의 날이 빠르게 마모되거나 손상될 경우에는 절삭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빠르게 마모되는 걸 확인하고 손상이 많이 되는 걸 확인하고 절삭 속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삭한다 하니까 4번이 조금 틀렸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밀링 작업 29번 보겠습니다. 밀링 작업에서 분할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분할법, 분할대를 이용한 분할 방법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할 방법에는 직접 분할, 그리고 단식 분할, 차동 분할이 있습니다. 간접 분할은 보기에는 없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볼까요? 전극과 가공물의 절연성 가공액 중에 전극과 가공물을 놓고 가공액 중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서 아크 열에 의해서 가공하는 방법, 방전 가공이죠. 그래서 전극과 가공물, 전극이 이제 공구 역할을 하는고요. 가공물 사이에서 전기를 방전시켜서 이 방전열을 사용해서 녹여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전극의 형상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방전 가공이라고 합니다. 방전 가공을 하려면 가공물은 전기가 통하는 재료여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34번 볼까요? 칩이 공구의 경사면을 연속적으로 흘러나가는 모양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칩, 유동형 칩이죠. 그렇죠? 다음에 톱니 모양을 갖고 있는 전단형 칩, 그리고 끈적이는 재료, 잘 들러붙는 재료를 절삭할 때 나오는 경작형 칩, 열단형 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추철과 같이 취성이 큰 재료를 가공할 때 나오는 균열형 칩, 이렇게 있죠. (37번) 보겠습니다. 비절삭 가공법의 종류만으로 짝지어진 거.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면
재료를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서 만드는 것을 절삭 가공이라고 하고, 그 위의 것을 비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비절삭 가공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소성 가공이 있죠. 인발, 주조, 단조, 압출 이런 것들이 있죠. 소성 가공. 소성 가공의 대표적인 건 단조, 아변, 압출, 인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조 이런 것들도 비절삭 가공이죠. 절삭하는 가공이 아니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반은 절삭하는 가공이고, 줄도 절삭 작업이죠. 그리고 밀링도 절삭, 드릴도 절삭, 연삭도, 연삭은 연삭 작업인데 절삭에 해당합니다. 탭도 칩을 이용해서 하는데 4번 소성 작업하고 소성 가공하고 용접 작업은 비절삭이죠. 절삭이 안 들어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절삭 공구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 절삭 공구 재료의 일반적인 구비 조건은 틀린 것은 1번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가격이 저렴하면 용이 좋겠죠. 그쵸? 그리고 2번 가공성이 좋아야 한다. 절삭 공구의 형상을 만들 때 가공성이 좋으면 절삭 공구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겠죠. 3번 고온에서 경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절삭을 하게 되면 절삭 마찰열로 인해서 공작물과 공구의 마찰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환경이 고온, 고압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공구면 수명이 더 좋아지겠죠.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경도를 유지해야 하고요. 4번 마모성이 커야 한다고 하는데, 마모성은 작아야겠죠. 마모가 잘 안 돼야 공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1번 보죠. 10mm 지름의 드릴로 회전수 500rpm으로 작업할 때 절삭 속도를 물어봤어요. 절삭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이니까 1000분의 파이라고 하면 3.14죠. 그리고 지름, 여기서 드릴에서 지름 공식의 지름은 드릴의 지름이죠. 10mm. 그리고 회전수는 나와 있으니까 500 써주고 얘를 계산해 보면 15.7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NC 공작기계에서 일시정지 드웰이라고 하죠. G04 코드입니다.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블록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G04라고 하면 정지, 일시정지해라. 공구의 이송을 일시정지시켜라.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시켜라. 해서 몇 초 정도 있는가? U, X, U 또는 P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X와 U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초를 기다리라고 해라 라고 하면 X로 지령을 내릴 때는 5점을 씁니다. U도 똑같습니다. 5점을 씁니다. 근데 P로 할 때는 5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1000을 곱해줘요. 왜 그런 거 하니? 얘는 P라고 하는 어드레스를 사용할 때는 1000분의 수치 값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5000이라고 썼지만 사실상 보면 5초로 기계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블록이 다 행하는 형태가 똑같은데 수치가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죠. 근데 Z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볼까요? 머시닝 센터에서 기준 공구와 길이 차이값을 입력시키는 방법 중 보정값 앞에 마이너스 부를 붙이는 경우,
기준 공구보다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죠. 우리가 기준 공구 뭐 01번 T1번 공구가 있고 2번 공구가 있고 3번 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공구를 1번 공구로 채택을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CNC 공작 기계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보정값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번 공구는 좀 더 기니까 플러스를 주고 2번 공구는 짧으니까 마이너스 보정값을 주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공구 기능을 표시할 때 T0100의 의미에서 01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구 기능을 이야기할 T기능 4자리 숫자로 표현하죠. 4자리 숫자로 표현하는데 앞에 2자리와 뒤에 2자리를 구분합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2자리는 공구 번호, 선택 번호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2자리는 보정 번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 2자리는 공구 1번 공구를 사용한다 라는 얘기죠. 뒤에 보정 번호는 00은 보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경우고 뭐 01 정도 쓰면 1번 보정을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01의 의미를 물어봤으니까 앞자리 2자리를 물어본 거죠. 52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프로그램의 일부를 나타낸 것. 자, G90, 51번에 G90이라고 하면 절대지령이죠. 절대지령을 해라. 그리고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해라. 좌표계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로 지정했는데 1500 rpm까지만 최고 속도를 지정해라고 한 것이니까 S를 써야겠죠. 그쵸? S라는 어드레스를 써야 되고 M03 주축 정회전입니다. 다음 G00 급속이동을 해라. Z3까지 급속이동을 해라. 가공 초기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하기 직전에 G42나 아니면 G41을 써서 공구경 우측 보정 상향절삭을 하면 상향절삭, 하향절삭을 하려면 41 지령을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령을 준 것 같고요. 다음 수치값이 있고, 다음 공구경 보정 번호, 보정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절삭류 공급이 들어가 있죠. 다음 G01 직선 가공해라. Z10까지. 다음 G01이 있은 다음에는 PD 값이 있어야지 공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F 값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G01이 모달 코드라고 해서 그 다음 블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굳이 쓰지 않아도요. 그쵸? G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을이라고 하면 만약에 안 썼으면 G01이 그냥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R 값이 있죠. 그러면 G02나 아니면 G03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그걸 다 만족하는 게 기억이 S가 맞고요. 그리고 니은은 H보다는 G42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디귿은 F가 맞고요. 리을은 G00보다는 R 값이 들어있으니까 G00보다는 G03이 더 적합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적용된 단일형 고정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G28은 G28 U0, W0는 절대지령이 아니고 증분지령이죠. 공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원점 복귀해라 라는 뜻이고, G50 공작물 좌표계 설정, 좌표계 설정하는 값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지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1번 공구로 보정 안 된 값을 바꿨습니다. G96
절삭 속도 일정제요. 절삭 속도는 180m/min. M03 주축 정회전, 이제 회전이 들어가게 되고, C00 급속이동이고요. X55와 Z 3인 자리로 급속이동 시키고 공구번호를 보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절삭률을 주었죠. 여기가 이제 가공 초기점이 되는 것이고요. G94 코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G94 코드는 단면 절삭 사이클이죠. 단면 절삭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단일령 고정 사이클은 G94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블록이고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54번 보죠. CNC 선반에서 나사의 피차가 2.5mm인 세 줄 나사를 가공하려고 한다. 이 나사의 리드 값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알려드리기에도 나사 가공을 할 때, CNC 선반에서 나사 가공을 할 때 F 값은 피치 값을 쓰라고 알려드립니다. 보통.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가 없는 한 나사는 한 줄 나사를 보통 생각하기 때문이야. 한 줄 나사. 한 줄 나사는 우리가 리드의 공식이,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죠. 근데 한 줄 나사라고 하면 이 줄수가 1로 바뀌니까 리드 값과 피치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 때, 프로그램을 배울 때 보통 나사 가공에서 F 값은 피치 값을 쓰라고 해요. 실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F 값은, 이송량 값은 나사의 리드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걸 이제 꼬집고 있는 것이죠. 피치 값과 주어주고 세 줄 나사라는 것을 주어줬어요. 보통 이 세 줄 나사는 문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2.5를 하면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나사의 리드 값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나사에서 F 값은 리드 값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편의상 F 값은 피치 값을 쓰라고 많이 알려드렸죠. 그쵸? 그 이유가 한 줄 나사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실기, 우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나 선반 기능사에서는 실기 과제에서 한 줄 나사를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두 줄 나사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리드 값을 써야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피치가 2.5이고 세 줄 나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2.5 곱하기 줄수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7.5를 피치 값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 F 값의 엄밀한 의미와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편법이죠.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값을 쓰는 거, 이 차이를 꼭 혼동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5번) 머시닝 센터에서 M10 곱하기 1.5 탭을 가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이송 속도를 물어봤어요. 머시닝 센터에서 M10 곱하기 1.5 나사 가공을 하는 거죠. 결국 탭 가공도 나사 바이트로, 탭 바이트로 가공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바이트, 탭 가공을 하기 위한 나사 바이트는 날이 한 날입니다. 날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한 날당 이송, 우리가 이송 속도를 알려면, 머시닝 센터에서 이송 속도를 알려면 F는 한 날당 이송값 FZ 곱하기 날의 개수 곱하기 그리고 회전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 한 날당 이송량이 바로 피치 값과 같습니다. 피치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F 값은 1.5 곱하기 날은 한 날이죠. 나사 가공은 날을 한 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회전수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S에 300에 나와 있죠. 300을 곱하면 450이라고 하는 PD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그림과 같이 지름이 30mm인 공작물을 G96 S250 M03 블록으로 가공할 때 주축 회전수를 물어봤죠. 주축 회전수 N은 파이 D분의 1000 V죠. 이 V가 빠졌네요. 그래서 파이는 3.14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T값은 공작물의 지름이죠. 지금 지름 30mm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므로 지름이 30mm이겠네요. 그리고 1000 곱하기 V는 어디 있냐면 절삭 속도 일정 저여로 250m/min으로 하니까 250이 되겠죠. 얘를 계산해 보면 2652. 얼마가 되었는데 근사값을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보죠. 공구 보정 옵셋 기능에서 옵셋 화면에서 가상 선반 경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즈 반경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노즈 반경이라고 하면 바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이트가 완벽하게 뾰족한 게 아니죠. 완벽하게 뾰족한 것이면 바이트가 다 깨져 버립니다. 얘를 어느 정도 경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즈 반경이라고 하는 거 앞에 라운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R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반경 값이 얼마인지를 이 공구 보정 화면에 기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입력하는 게 바로 이 R 값이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